백석은 원래도 북쪽 사람이고 이제 나중에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저 같은 세대는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읽지 못한, 알지 못한 시인인데요. 그 북한 가서 살면서 백석이 시를 아마 쓰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그동안에 아마 그 국가 소속의 무슨 연구소 같은 거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이제 그 소련을 봐도 그렇지만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그래서 그때 이제 백석이 한 일 중에 하나가 그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모양인데 러시아 문학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백석이 번역했던 작가들 중에 사실 20세기 작가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저처럼 소비에트 정통문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을 잘 모르는 사람은 또 요즘은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 특히 더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19세기 작가들을 많이 번역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작가가 뿌시킨, 레르몬토프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뿌시킨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고 우리 옛날에 이발소에 이제 걸리던 그 시인데요. 이건 제가 이제 그 뿌시킨 찍으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주 짧은 시입니다. 2연이고요. 총 8행으로 이제 되어 있는 시인데요. 예슬리 시즌 째베 아브마니의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니 빛이 할세야 니 시르지스 슬퍼하거나 화내지 말아라. 부지엔 우니에니아 스미리스 우울한 날에는 참아라 견뎌라. 혹은 화해해라. 지엔 비시엘리아 비에리 나스타니엔 믿어라.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1년이 끝나고요. 2년은 세르제 부두슌 비비옷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나스타야시 우니일로 현재는 우울하고 시오 무그너비엔너 그런데 뭡니까? 모든 거는 순간적이고 시오 브라이즈옷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다. 슈토 브라이즈옷 또 부젠 밀러 지나갈 것은 사랑스러울 것이다. 해서 1825년에 썼으니까 뿌시키는 179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26 만으로 20대 후반에 쓴 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이제 번역을 하면 제가 지금 하는 이 번역인데요. 저는 이거를 별로 더 여기서 더 다듬지 않고 대충 다듬어서 이제 항상 그 문학 수업을 할 때 초반에 맨 첫 시간에는 이 뿌시킨 시를 읽어왔는데요. 그 조선일보 기사에서 백석이 번역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소개가 됐어요. 좀 읽어볼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 지음 백석 옮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마음은 앞날에 살고 지금은 언제나 슬픈 것이니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고 지나간 것은 또 그리워지나니 해서 지금 여러분은 비교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이제 좀 옮겨놨던 거랑 딱 비교를 해보면 일단 글자 수 자체가 되게 적고요. 그 다음에 백석이 러시아어를 당연히 굉장히 잘했겠죠. 북한 사람들은 러시아어 되게 잘해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저도 그렇지만 그 이른바 우등생 그룹들 중에 러시아어를 잘하는 애들은 진짜로 엄청 잘해요. 당연히 잘했을 텐데 이제 이 시를 번역을 하면서는 의미를 그러니까 단어를 1대1로 옮기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리는 거 그거에 이제 중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운을 맞춰야 되니까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슬픈 날 할 때 이 슬픔하고 슬픈 날 할 때 슬프는 단어가 조금 다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연에서 지금은 언제나 슬픈 것이니 요거 단어가 조금 다른데 아마 전체적인 어떤 리듬감을 위해서 같이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맨 마지막도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고 지나간 것은 또 그리워지나니 이런 것도 시적으로 확실히 이제 압축을 해놨죠. 굳이 이제 시제를 따지자면 전부 다 이제 미래 시제긴 한데요. 어차피 이 시 속에서의 시제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상 속의 사실적인 시제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압축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실히 시인의 번역은 따라갈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백석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백석이 이제 이런저런 시를 썼고 북한으로 간 다음에는 번역을 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뿌시킨의 시였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레르몬토프의 시도 번역을 좀 한 걸로 돼 있는데요. 레르몬토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요런 이제 소설을 썼고요. 당연히 백석도 이거를 모르지 않았을 거고 아마 이것도 번역을 했나 그렇고요. 이거는 한국일보 기사인데 이 기사 난 걸로 봐서는 이제 레르몬토프 시 중에서 시인이나 사려 이거 명상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레르몬토프 특유의 낭만적이고 허무적인 성향이 짙은 그런 시들을 번역을 한 것 같더라고요. 보려면 아마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제가 그 정도까지는 부지런을 떨지 못해가지고 네. 뭐 번역이 잘 됐을 것 같고 이제 기회가 되면은 같이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보여주듯이 거기 그 나타샤가 러시아 이름이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그 러시아 여성의 대표적인 이름인데요. 그냥 거기 러시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 문학의 애착이 되게 컸고 번역도 되게 수준급이었다라는 얘기를 덧붙여서 이제 하고 싶었고 그래서 좀 됐는데 그 레르몬토프에 대한 강의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 채널에서도 물론 찍었지만 그거 말고 좀 정식으로 학교에서 연계해가지고 이제 찍은 적이 있는데 마지막 그 슬라이드에는 백석하고 레르몬토프 이상 이렇게 좀 엮어서 우리 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좀 촉구하는 걸로 그렇게 끝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또한 하는 이유는 요건데요. 요것은 소설가 김연수의 장편 소설입니다. 제목은 7회의 마지막인데 이게 책이 눈에 띄는 곳에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바로 꺼내가지고 왔는데요. 읽을 때는 되게 열심히 읽었나 봐요. 뭔가 막 메모를 되게 열심히 해놓고요. 뭐라고 지금 제가 해놨죠? 그 문학사 정리 조금 해놨고 뭐 이태준이라든지 구인회라든지 이런 문학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왜냐면 이게 지금 백석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백석이 이제 북한에 살았으니까 약간 그 북한은 소련이 종주국이었으니까 소비에트 느낌을 이제 주는 그런 게 이제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석이 이제 그 해방 이후에 북한에 이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시를 쓰지 않았다인데 이 김연수의 생각은 그가 7회의 마지막 그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를 쓰지 않은 것은 쓰지 않았을 리 없다라는 전제에서 말하자면 이 소설은 출발하는 거거든요. 2020년에 발표가 됐고 제가 이거를 초판을 산 걸 보니까 엄청 기대를 하고 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한달음에 다 읽었는데 김연수가 쓴 소설 중에서 뭐 최고의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아마 장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은 밤은 노래한다 그거였고 이제 중단 편집은 어릴 때 쓴 것, 어리진 않았죠. 젊어서 쓴 거. 그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쓴 거. 내가 아직 아이였을 땐가 이제 김천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기억들 담은 그런 소설이나 뭐 그 밖의 것들 당신이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메리 올리버 시집에서 갖고 온 그거나 뭐 어지간히들 제가 이제 대충 다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찾아서 읽었는데 이 장편은 그 굿바이 이상이라고 젊었을 때 그 김연수가 쓴 거 있거든요. 약간은 그 연장선 상에서 물론 평전은 아니죠. 물론 평전은 아닌데 학자가 쓴다면 아마 평전을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 학자는 아니지만 시인이지만 안도현이 백석 평전을 쓴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소설의 형식으로 백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두서가 없는데 아무튼 이제 기본 전제는 백석이 그렇게 시를 썼던 백석이 잘 쓰고 좋아했던 시쓰기를 좋아했던 백석이 시를 쓰지 않았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백석이 쓴 시 원고를 무슨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통해 가지고 주든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플롯은 뭡니까? 약간 그 스릴러 느낌으로 줘요. 근데 제가 읽었을 때는 그 스릴러로서의 긴장이 조금 빠졌던 것 같고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이나 그다음 이제 SF의 형식으로 발표할 작별 인사나 이런 것도 약간 스릴러 서스펜스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하려면 이때 우리람은 장르 문학을 옛날부터 쏘지 않은 어릴 때부터 쓰지 않은 이런 작가들이 그런 쪽을 다루려면은 그게 좀 쉽지는 않은데 김영하는 꽤 재밌었던 것 같고요. 김연수는 그 얼개가 조금 느슨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 말을 하는 중에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거 수업을 했네요. 어쩐지 네 열심히 읽었더라고요. 예, 그렇네. 2020년이니까 제가 창작의 세계 소설 창작을 좀 가르치고 있었는데 장편은 창작 수업에서 다루기가 되게 힘듭니다.
읽는 저도 힘들고요. 당연히 학생들이 또 못 읽으니까 쓰면서 이렇게 장편을 읽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주로 많이 다루진 않는데 아마 제가 제 욕심에, 여러분은 뭐 구경만 하세요. 혹은 말만 들으세요. 제가 읽어서 요약해 드릴게요. 아마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미진하다는 거를 한 학생이 얘기했던 게 지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서스펜스 스릴러 부분이 조금 약하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소설에서 조금 동의가 안 됐던 건 그 대목이었어요. 백석이 북한으로 간 다음에 어느 시간 동안에 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전제가 동의가 좀 안 됐습니다. 뭔 말이냐면 한때 그렇게 시를 썼어도 시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백석의 삶은 충만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날에 이제 백석은 여기 이제 들어있는 시들이 보여주듯이 특히 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거기 이제 대충 나타샤의 모델이 자야인가요? 그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도 제가 그때 사서 보고 막 그랬었는데 자야랑 같이 가지 않았고 북한에서는 다른 여성을 만나가지고 그때 막 전기를 뒤졌을 때는 애도 많이 낳더라고요. 애를 많이 낳는 거는 애를 낳았다는 건 굉장히 큰 함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의 삶이 뭐 충분히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충만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인으로서 시를 쓰지 않는다. 글쎄 그게 그렇게 큰 비극인지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대학 때는 소설가가 소설을 쓰지 않는다는 거, 시인이 시를 쓰지 않는다 혹은 시를 쓰지 못하는 거는 굉장히 비극처럼 느껴졌었는데요. 20대 때는. 왜냐하면 단 하루도 소설을 쓰지 않은 날이 없었기 때문에 한 줄이라도 거의 혹은 쓰지 않았으면 많이 읽거나 항상 그 소설을 끼고 살았기 때문에 단 하루도 그러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주 아파서 들어놓은 날 빼고는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0대, 40대 특히 40, 50대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50으로 진입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게 그 사람 삶에 아주 필수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게 없어도 그 사람의 삶은 충분히 충만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백석은 시인이고 어쩌면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한 줄도 쓰지 않고 혹은 쓰지 못하고 뭐를 하는 거죠? 레르몬토프나 푸시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시를 번역하는 거죠. 숄로호프의 소설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하면서 다른 식의 어떤 그 문학적 삶을 사는 거죠. 파스테르나크도 그 창작이 잘 안 될 때는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들 번역하고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그 쓰기의 연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냥 그거를 오로지 읽는 행위로만 이렇게 축소시킨다 해도 그게 그렇게 뭐 의미가 없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써 그의 삶은 충분히 충만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전제에서 이미 조금 동의가 되지 않았고 아마 그래서 소설이 조금 약하게 읽히지 않았나. 여기 보니까는 후르시초프, 스탈린 막 이런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안나 아흐마토바 시에서 제사를 뽑아온 게 있네요. 소제목은 우리가 알던 세상의 끝. 그 다음에 그대와 나는 이제 영영 만날 수 없네요. 그대의 말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때로 깊은 밤 별들을 통해. 아흐마토바는 전공자들이나 읽는 시인데 김연수의 그런 어떤 독서력 많이 읽는 작가고 굉장히 성실하고요. 정말 성실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엮고 그 다음에 이제 김연수도 굳이 말하자면은 서사보다는 서정이 더 강한 작가로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지적이고 날카롭고 이런 이미지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이런 느낌이 이제 강한 작가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그런 느낌으로 백석에 접근을 하여 자기만의 서사를 이제 한번 구성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는 굿바이 이상이 조금 더 좋았지만 그래도 뭐 김연수 이름에 뭐 이름값 하는 소설이었던 거고요. 지금 백석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백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뭡니까? 지금도 살아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다시금 이제 과연 시를 쓰지 않고 혹은 이제 소설가라면 소설을 쓰지 않고 삶이 가능한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삶의 각 순간들은 다 소중하고요. 그리고 그 랭보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랭보가 어렸을 때 젊다 못해 어렸을 때 반짝 시를 쓰고 나중에는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아프리카 이쪽으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사업을 하다가 요즘으로 치면 그게
종이에요. 그죠? 그 뼈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른 나이에 이제 죽게 되는데, 실을 쓰지 않는 랭보의 모습이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은 그것도 한번 이제 추체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랭보가 딱히 불행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뭐 커피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거래하고 다니던 그 랭보도 랭보 개인으로서는 충분히 충만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못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 가치관에서 볼 때 그 사람이 뭐 좀 불행해 보이고, 그 다음 뭡니까?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요 소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결론은 백석입니다, 여러분. 백석의 시가 좋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작가들이, 이 경우는 이제 김연수인데, 이런 식의 어떤 재생산, 정말로 이게 이제 전통의 계승인 거죠. 계승이면서 이제 새로운 창작이 될 텐데, 이런 작업도 활발히 일어나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